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강경한 태도 그리고 싸늘한 민심에 백기투항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노총도 이 제2차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월드컵 축구 대표팀과 어제 만찬을 했고요. 윤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했던 첼리스트, TV조선과 단독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 모두 거짓이었다. 후폭풍이 계속 불 것 같은데요. 정치권의 여러 가지 핫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화물연대 이야기입니다.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현장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습니다. 더 이상 대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조합원 투표 결과 62%가 파업을 끝내자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38%가 반대를 했다고 하고요. 화물연대 부산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표도 없이 그냥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최용 편집장님, 어떤 이유였고요? 이것도 지지율과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는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파업을 계속할 동력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물연대의 파업은 잘 아시다시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안전운임제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두 개의 분야, 그러니까 수출용 컨테이너 하고 시멘트 이 두 개의 분야에만 안전운임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전 부문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도 폐지하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당초에는 일몰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끝나는데 그걸 3년 더 연장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파업을 돌입해 버렸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이 이 파업은 좀 무리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지도부가 이걸 밀어붙였죠. 거기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같으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지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좀 복잡한 뭔가를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초기부터 사실은 타협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파업에 대한 국민적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유지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3년 안전운임제 연장 이것도 지금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도 지금 얻지 못할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은요 화물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그랬습니다. 2차 총파업이었는데 지금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14일 2차 총파업은 사실상 취소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명분이 화물연대 지원이었는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파업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번 이 화물연대 파업 취소 이런 부분들이 예전과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 다움, 윤석열스러움 이게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영국의 총리가 79대 지금 총리인데요. 네. 유일하게 이름 뒤에 이점이 붙는 게 대처 이점. 이게 철의 여인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의 남자다. 예. 이렇게 봅니다. 네네. 오로지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절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 게 단호한 대응이 백기투항을 이끌어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그 민노총이 그동안 완전히 무법, 얼마나 불법, 무법, 떼법 많이 썼습니까? 저는 이게 노동계획이 시급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 끝까지 새총처럼 이렇게 쏜 거 있잖아요. 네. 포탄. 예. 이런 거는 끝까지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처럼 허지부지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끝까지 손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직무 복귀 명령 받고도 안 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행정처분까지 해야 되고 네. 최선을 다해서 법을 완전히 집행해야 된다. 예. 자, 대통령실도요, 이번 파업은 철회가 됐습니다만,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 경제계의 이 계산에 따르면 3조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단독으로 또 일단은 통과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이게 일몰제를 폐지하는 게 기본 입장에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예전 파업 때와 이 파업 철회한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대응이랑 굉장히 달라진 이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다라고 예. 하는 부분이고, 명백하게 얘기해서 과연 이게 화물연대가 노조냐, 또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네. 2003년 파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 또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훨씬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응들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조직력과 정치력의 축소, 그리고 또 전체 노동시장 구조에서 젊은 세대의 진입,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 이상 정치에 의한 파업은 안 된다라고 하는 동의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이 화물연대를 말하자면 장악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이 문제 자체에 민노총이 힘을 실어서 연대 파업이라든지 총파업으로 갔다라면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지율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민주노총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런 입장들이 지지율이 올라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 33, 부정 59%, 아직 40은 안 됩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다만 긍정 평가의 이유가 노조 대응이 24%, 잘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공정, 정의, 원칙, 이것도 비슷한 거겠죠.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잘한다는 분들이 평가할 때는 이제 노조에 대한 거,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요, 이 민노총 총파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업무 복귀한 다음에 정부와 협상하는 게 맞다, 이게 71%가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 파업해라,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 여론을 같이 가면서 윤 대통령의 이 원칙적인 대응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철회하도록 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파업 청구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서를 이 화물연대나 이쪽에다가 제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쇠구슬이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한번 짚어보겠다, 이게 현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자, 이 전소희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철의 남자라고 하셨는데 전 그 말에 대해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철은 사람이 부딪히면 튕겨나가고 다치고 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는 게 그렇습니다. 부딪히면 죽는구나.
아니면은 온도가 없어서 저렇게 차가운 사람이구나, 공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 화물연대의 노동자들이 16시간 동안 일하고 본인의 생존권과 싸우면서 안전운임제를 외치면서 왜 이렇게 파업을 해야 되는지 와이 퀘스천으로서 국민을 보듬어야 되는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데 네. 뭐 보복과 응징의 대통령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특히 갤럽 조사에 따르면 부정평가에서는 독단적, 일방적, 그리고 소통이 미흡하다. 이런 게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지금 손해배상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그 법적으로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노동자 상당수가 개인 사업자이고요. 화물 운송의 특성상 이거는 계약에 대한 부분이지 그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계약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예. 개인의 계약 체결 자체를 지금 거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손해배상 문제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봐주기식 수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차 파업 때만 해도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게 좀 잘못됐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파업에 대해서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입장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면서 이 안전운임제 이 연구와 실패할 것 같고요. 품목 확대도 이루어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법안 소위에서 일단 의결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 이렇게 반발했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만약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를 일이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게 예전엔 3년 연장 뭐 거의 정부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만 예전과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이 레미콘이나 이 두 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이 돼서 3년 일몰제에서 올 년 말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일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6월에 노사 간에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 미봉되는 느낌은 있었어요. 서로가 같이 합의를 해놓고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올해가 채 가기도 전에 예. 이와 같은 2차 파업 사태가 이제 온 것인데요. 네. 하지만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대통령실은 물론이고요.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누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었고 최초의 업무 개시 명령까지도 분명히 발효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운송 거부 사태가 났던 것이죠. 사실 이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이름에도 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운송을 담당하는 분들의 안전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3년 더 연장하겠다는 안을 정부에서 제시했음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파업으로 그대로 네. 직속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었고 이에 의한 결과가 나왔고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 화물연대 내부적으로도 그 여러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내부 연대가 붕괴됐다고 할까요?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는 이러한 노동운동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조금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노조 문화라는 거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 이 양쪽이 다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선진화된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늘 보면 파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좀 다르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이뤄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힘만 강하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적절한 해법을 통해서 이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16강 진출 쾌거를 이룬 월드컵 축구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 초청으로 어제 영빈관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간 것처럼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우리 월드컵 대표 선수단과 벤투 감독님의 관심을 위하여 대한민국 화이팅! 네, 예, 청와대 영빈관에서 또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할 때 찾던 이 노란색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의 왼팔에 직접 채워줬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상당히 감격스러운 만찬이었던 것 같아요. 최 편집장님, 분위기 아주 좋았고 뭐 울컥하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잠시 말을 잊지 못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번 대표팀은 네. 월드컵 우승팀이다. 그래.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날이 있을까? 과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윤 대통령도 야 정말 그런 날이 있을까? 그런데 잠깐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예. 우승을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시 이제 말을 잊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글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6강 하고 뭐 예를 들어서 4년 뒤에 또 원정 8강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승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대표팀들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국민들이 성원을 하면 예. 아마 가능한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점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처럼 이 국가가 어려울 때 모든 책임을 지고 일하겠다. 이게 윤 대통령의 말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울컥했던 장면, 목이 매기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이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좋은 조건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으로서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귀국 비행기가 없었다 그래요. 카타르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전용기를 내줄 생각도 있었는데 마침 그래도 귀국편이 마련이 돼서 그냥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뭐 2개 노선의 항공편을 마련해서 귀국했다고 그러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월드컵 대표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준 주인공들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 김건희 여사도요 같이 동참을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또 좋았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와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포르투갈전을 언급하면서 소회를 전하게 됐는데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최근에 너무 기뻤어요. 2022년에 이번 경기는 우리 국민들한테 아마 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은 똑같은 감흥으로 똑같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한테 정말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아마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희망은 또 그래도 있다. 대통령께서 그날 새벽에 그 똑같은 장면을 계속 우리가 반복이 돼서 영상에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서 계속 울먹거리셨던 그런 기억으로 기쁨이 되고 힘들 때 희망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선수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말 길게 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고 그 기쁨을 전달한 것 같은데 자, 손익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게 이번에 그 16강 쾌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결국 선수들의 투혼과 우리 국민들이 응원이
함께 일구는 이게 공동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결국 이제 희망 같습니다. 우리 포르투갈전에서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승을 거두는 이런 이제 투혼, 희망 이걸 아마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는 야구 명문 충안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야구 글러브를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그 정도로 네. 야구를 좋아했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만능 스포츠맨이에요. 야구만 그런 게 아니고 축구나 농구나 이게 배구도 다 이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는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팀의 주장이라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호의 네. 주장입니다. 예. 그런 게 저는 투혼의 리더십 어제 그런 만찬이 아니었나 이래 네. 보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도요,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윤 대통령 부부의 환영 만찬에 화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이런 자리로 저희 선수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수들 항상 이 기억 잊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을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축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 선수단을 대표해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 축구공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축구공 이 트래핑까지 하고 그랬는데 뭐 잘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한번 받아서 차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윤 대통령도 손흥민 선수에게 어게인 코리아 이 친필 서명한 유니폼을 또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 장면인데요. 그렇게 썩 훌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트래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하튼 저런 모습도 보이고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만찬 중에 뭐 갑자기 외모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요.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이 사회자가 이 조규성 선수 이번에 팔로워가 엄청 늘었잖아요. 몇만 안 되던 게 그 200명 정도로 많이 200만이죠. 200만 명으로 확 뛰었어요. 확 뛰었는데 이 조규성 선수한테 대표팀 내 가장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조규성 선수는 손흥민 선수를 꼽았고 손흥민 선수는 또 김민재 선수를 꼽았다고 해요. 이게 뭐 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조규성 선수가 골도 넣고 또 이 SNS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자, 김현주 대변인은 누구 제일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누구나 마음속에 주장인 그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지금 예. 뭐 채 그라운드에 뛰지 못했던 모든 선수들까지 네, 그렇죠. 전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실제로 그 경기를 뛰지 못한 분들도 헤드 테이블에 함께 이렇게 하는 예. 훈훈한 그런 모습이 되었고 사실상 이 축구하면 아시아 대륙은 좀 제일 좀 성적에서 그동안 좀 뒤처진 게 사실이었는데 이번 16강에서는 좀 반전적인 결과도 많았고 또 아시아 국가 세 나라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정말 축구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정말 우리 마음속의 우승팀은 언제나 대한민국 호죠. 예. 선수들 너무너무 열심히 뛰어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식사 마치고 단체 기념 촬영 아까 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이 선수들과 자유롭게 셀카도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안겨서 한번 들어가서 예, 세상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통령 배를 만지면서 이 셀카를 찍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의 그야말로 거침없는 표현.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아주 딱딱할 수 있는 행사이거든요. 대통령 앞에 감히 이렇게 셀카를 찍자 그러고. 예.
그렇지. 옛날 모습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전용 사진 촬영 기사한테 네, 네. 대통령실 계시고 한 사람씩 나와서 딱딱 찍고 가고 똑같은 포즈에 그런 예, 건데 예. 심지어는 대통령 배도 만지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단체 사진도 셀카로 찍고 이런 네, 모습들이 아주 달라진 모습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새로운 다이나믹스 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예. 다음에는 정말 다음 4년 뒤에는 그야말로 8강, 4강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백 네. 그런 것들이 엿보인다 보고 과거에는 정말 이런 정도 되면 김포공항에서부터 카프레이드하고 그랬죠. 대한뉴스에 나오는 그런 네. 부분인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흐뭇한 시간이고 오늘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그동안에 힘써줬던 벤투 감독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그렇죠. 텐데 네,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뒤늦게 발견한 히딩크의 모습 그런 예. 것들도 좀 많이 칭찬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남지 않은 글쎄요, 그런 것이 그러네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벤투 감독 뭐 중국에서 20억 원 뭐 제의를 받았다고 이런 보도도 나오긴 했는데요. 재계약은 안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셀카도 찍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사진을 두고 억지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저런 이 아마 야권 성향 지지자들 같은데 조기성 선수에 대해서 이 SNS에 왜 김 여사와 셀카를 찍었느냐 이런 악플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든 우리 선수들인데 김 여사와 사진 찍은 게 그렇게 큰 죄인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전수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죄는 아니죠. 근데 아마도 저는 우선은 이렇게 정말 고생하신 대한민국 대표팀과 사진 같이 찍으신 선수들 그리고 벤투 감독님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비난을 하는 건 바로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어요. 네. 돈과 스폰서로 인해서 예. 흔들리고 선수 보호를 안 한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대통령께서 그 주장 완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책임지고 잘 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선수들의 그러니까 어떤 천민 자본주의에 근거한 돈과 스폰서에 의해서 선수들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 완장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 선수들 개개인의 그런 인권적 측면도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고 그런 인권적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영웅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정 정치색으로서 좀 비난을 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하고 사진 찍는 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인지 많은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김 여사의 언론 노출을 비교해보면 서로 반비례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노출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김건희 여사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오는데 나오는 거 자주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비판 프레임을 만들어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적절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뭐 통계적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뭐 월드컵이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가는데 뭐 일부 기여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 뭐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참 지금 민주당 이제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감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런 독특한 시각, 독특한 분석 이런 것들이 전 국민들의 과연 몇 %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를 민주당이 맞춰야지 일반 국민이 민주당 수준에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판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억지로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올해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스포츠 스타 1위로 꼽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동안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수가 비행 시간만 뭐 300시간이라고 해서 혹사의 아이콘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다 하는데요, 뭘. 그게 뭐 혹사인가요? 전 너무 좋은데 뭐 일단은 대표팀에 와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곳이고. 흔들린 지금 손흥민 선수 건강 상태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데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과연 저희한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짜 투혼을 발휘해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이런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돼서 또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캡틴 손 압도적으로 이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예전 기록을 넘어서는 86.2%로 2022년을 보낸 스포츠 선수 1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영국 가서 또 우리에게 기쁨 또 안겨줄 텐데 4년 뒤 월드컵에서도 꼭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8강, 4강 우승까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기견의 이 사파가 담긴 달력을 만들어서 기부 활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펀딩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달력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자, 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풍산개,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를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일이 있었는데 유기견을 돕는 달력을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사람들이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했던 발언 한번 보시죠.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예. 자, 뭐 달력과 그림 엽서 한 세트 가격이 2만 원이고 구매를 많이 하면 뭐 할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 전 대통령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풍산개, 고미, 송강이 국가에 반납을 했었죠. 이게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뭐 경제적인 지원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 다혜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이번 달력 만드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옛날에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풍산개 그 달력을요 6년 동안 이게 그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예. 더 휴먼이라는 네. 달력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사파를 였는데 예. 저는 문다혜 씨가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획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네. 진심이 뭐가 이게 그 잘못 알려지고 호도된 겁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납한 거는요, 제가 아무리 이게 모든 규정을 다 봐도 결국 이게 돈 문제입니다. 네. 돈 안 내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위탁할 수 있는 이게 근거 규정은 이미 있었고, 네. 다만 이게 월 250만 원 그 돈 주는 규정, 이것 때문에 협상이 안 돼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이게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는 이게 동물도 뭐 가족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돈을 안 준다고 이게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까? 네. 그리고 이게 옛날에 그 풍산개 달력에 6년 동안 어떻게 모델로도 이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립니까? 저는 정말 이게 몰인정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이게 국민 비판이 이렇게 높은데 다시 이번에 마치 이게 그 동물을 다 가족처럼 사랑한 것처럼 또 이게 달력을 가지고 이벤트를 하는데, 이럴수록요 오히려 이게 비판 여론만 더 높아지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지금 뭐 이 풍산개 키우는 그 비용과 관련된 논란 있었죠.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미와 송강이의 반납 직전까지 이 관리비 문제를 포함한 이 국가 기록물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놓고 현 정부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정치권 공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풍산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이제 돈 들고 하니까 내가 못 키우겠어. 그리 가져가. 이 말이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비정한 대통령을 우리가 5년 동안이나 모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이 저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주면 사료값 안 줘도 키울지. 정말 솔직히 하면 돈 안 줘도 키우실 건가요? 이거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또다시 생명을 이용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냉혹함에 무섭고 소름 돋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전수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에 의한 비판은 좀 좋지 않다. 이게 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딸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기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거는 취한 거고 이제 과거의 발언은 발언이죠. 왜냐하면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나 그 반려견 너무 싫어. 그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현 정부와 어떤 약속을 했고 거기에서 현 정부가 그런 것들을 예산 문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냈던 그런 배경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가 손뼉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으로서 이게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현 정부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이쪽에서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런 과정들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향후 이게 진실성 여부는 결국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 고미 송광이 경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다가요. 오늘 이 광주에 있는 우치동물원에 보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위탁 이제 관련해서 광주 동물원과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예전에 여기 간다 만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쪽으로 갔는데,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오늘 이제 우치동물원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도 광주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북대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해 있으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그 입원료가 1,000만 원 예. 2마리 입원료가 그 정도 이제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 풍산계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물은 가족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셨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가족과 같다면 이 말이 떨어진 그 다음 날로 이제 일종의 뭐 어떤 분들은 파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굉장히 그 애완동물 키우는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일반적 정서에 생각해 볼 때 그게 과연 적절했는가 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 논평들이 있었는데 이 풍산계 논란이 이제 겨우 수면 밑으로 조금 가라앉을 법했는데 문다혜 씨가 이렇게 달력을 제작해서 팔면서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가 뭐 호도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과연 이것이 그 방지의 효과를 가져올지 오히려 물밑에 내려갔던 것을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 문 전 대통령이 달력을 6년째 판매해 온 것도 있습니다. 이 달력에도 이제 풍산계가 나왔었죠.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제기가 됐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충격적인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달력 판매 사업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23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문재인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사진들이 주 모델이 다 풍산개들이에요. 이렇게 모델로 써놓고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내버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지 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뭐 이런 비판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위탁 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뭐 시행령을 제대로 고쳐줬으면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맞출 수 없다. 이게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여튼 풍산개 2마리 고미와 송광이는 이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새로운 위탁 관계가 설립이 됐는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저에서 만찬을 가질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물복지법을 좀 각별히 챙겨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해서 좀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는 게 지금 뭐 그 이리저리 유기묘까지 합쳐서 뭐 거의 10마리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제 본인은 워낙 이제 자녀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동물복지 문제, 특히 이제 유기견 문제,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풍산계 반환 이걸 의식해서인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평상시에 본인이 이 유기견과 유기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 의견을 표명한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산계를 둘러싼 논란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광주 동물원으로 고미와 송강이가 이제 갔고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좀 잘 영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려견 논란이 또 화제에 올랐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 진원지 첼리스트 여성이 TV조선 기자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술자리 없었다, 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야기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새벽 3시까지 놀다가 간 거죠, 집에.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잊지 못할 사정으로 내가 늦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거짓말로 인해서 어쨌든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 예, 자, 이게 이제 이 첼리스트 음성 변조를 한 겁니다. 저게 본 목소리는 아니고요. 저희 사회부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저렇게 이 거짓말을 인정하는 내용을 어제 단독으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자, 첼리스트 A씨, 당시 이세창 씨와는 자리를 같이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참석한 술자리 있었는데 이 사실을 좀 부풀려서 당시에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술자리는 한 자정쯤에 끝났고 자신의 친구들과 좀 더 있다가 새벽까지 놀다가 갔는데 남자친구에게 이 귀가가 늦은 이유를 대다가 이런 얘기를 꾸몄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핵심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김의겸 의원이 첼리스트한테 혹은 그걸 제보했던 사람한테 팩트 체크를 안 했는가? 이제 그런 것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이 거짓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체의 거짓말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보장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온 사방에다가 얘기해서 그것이 거짓말이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 말하자면 주장 자체가 누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필터링하거나 체크하지 않고 민주당 전체가 그냥 저게 놀아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도 그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공세를 피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첼리스트는요,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이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는 이렇고 저긴 저렇고 제가 거짓말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심경도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했던 첼리스트 여성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첼리스트 여성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무슨 대한민국 테이프 뺐지. 그거 다 해주고 자기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연습하기 하지? 오, 동백아가씨 자기가 부르겠대.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동백아가씨 그 얘기했던 윤도현 노래나 이런 거 그날 그냥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제가 연주한 것도 맞아요. 같이 계셨던 분 중에 인수위 이렇게 해서 좀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태극 배지를 대통령님이 이렇게 달아주셨다고, 그런 거에 제가 생각해서 그냥 대통령님이 달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제가 본 것처럼 얘기한 거죠.
네, 어제 TV조선 사회부 기자가 또 취재한 내용이 있고요. 탐사보도 7에 최지영 기자가 따로 취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동백 아가씨는 다른 사람이 신청한 거를 그때 대통령이 신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태극기 배지도 다른 상황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를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요, 처음부터 이게 동거남이 늦게 들어오는 걸 추구하니까 거짓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개인 취재를 통해서 했고, 네. 지금 이게 첼리스트가 다 이게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상식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기에 이 폭로를요, 제보를 두 부류는 안 믿었어요. 바로 이제 법조인하고 예. 청와대 출신들입니다. 네네. 법조인들에게 김현정 30명 할 때 그때부터는 다 이게 거짓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 있은 분들은 대통령의 동선이나 대통령의 의전이 있잖아요. 그걸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그분에게 청와대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네네. 따라서 이제 저는 상당히 본인도 안 믿으면서 허위를 알면서 이게 폭로한 게 아닌가, 예. 이런 게 의심이 들고, 지금도 이게 김의겸 의원은 뭐 지금 이게 계엄 상태고, 뭐 한동훈 장관이 계엄 사령관이고, 평시가 아니고 전시니까 팩트 체크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네네. 정말 이게 이런 궤변도 저는 처음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은 처음 봤습니다. 네. 지금이 전정시니까 확인을 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변명 그만하고, 예.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공인이고 공당의 대변인이면 네. 이제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예.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첼리스트 여성은요, 김의겸 의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본인에게 확인 한 번 없이 어떻게 녹음 파일을 그렇게 공개했느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날 세웠는데요. 한번 보시죠. 김의겸 의원이 물론 직사적으로 발언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팩트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데인데. 네. 자, 김 의원 측에서는 한 번도 본인에게 연락이 온 적이 없었다고 이 첼리스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김용민 의원 측에서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대요. 그때는 뭐냐면 의혹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진실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다는 게 김용민 의원 측의 연락 시도 이유였고요. 근데 첼로녀가 받질 않아서 이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더 탐사 측이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록에는 김용민 의원이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에 대한 첼리스트의 입장, 또 김용민 의원은 왜 또 연락을 했는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요? 그게 아마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10월 24일에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마 김용민 의원은 그 한참 뒤에 연락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자, 이제 지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의 국회의원이라도 저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죠. 네. 근데 더군다나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김의겸 의원이 과연 저 얘기를 사실이라고 믿고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얘기를 했을까, 그 점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그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첼리스트와 통화가 됐든 안 됐든 통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첼리스트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첼리스트가 자기 남자친구하고 뭐 이런저런, 그것도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지금 전화 통화한 내용을 그걸 들고서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는 시도라도 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자 출신이 아니라도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기자 출신이 저렇게 했다는 점에서 네. 저는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면책특권 해당 없거든요. 예. 앞으로 아마 수사에서도 저게 쟁점이 되겠지만, 네. 저는 뭐 거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도 같은 기자 출신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첼리스트가 얘기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하는 거는 매우 타당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의겸 의원은 사과할 생각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김 의원에 대한 다른 비판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직 사퇴하라, 의원직 사퇴하라 이런 압박도 많이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때리니까 저도 뭐 정신없이 맞기는 했는데 네. 그렇다고 겁먹거나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대변인직을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뭐 이재명 대표도 별다른 언급이 없나요? 네, 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네. 전혀 없다 이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변인직 내려놔야 됩니다. 비판이 아니었잖아요. 페이크 뉴스잖아요. 사실로 그게 허위로 드러났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미지 조작하는 혐오 정치거든요. 이런 분들 정리해야 됩니다. 네, 진종훈 교수는요, 김의겸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를 망가뜨려서 이 대중들에게 혐오감을 조장할 거냐. 지금 그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런 입장도 좀 밝혔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묻지 말란 이야기예요.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네. 누가 묻지 말라고 하진 않았죠. 질문거리가 될 만한 질문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 질문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팩트 체크를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고 네. 지금 아까 그 첼리스트가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녹취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이고 그 남성에게 이제 둘러댔다가 그것이 네. 녹취가 돼가지고 대중에게 공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국감장에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와 같은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미안하다는 감정을 밝혔어요.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본인이 사과의 뜻을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사과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할 뜻도 없고 대변인직을 수행하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다고 여전히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영배 의원, 민주당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면서 이 한 장관이 오히려 관종이고 뭐 관심 종자 뭐 이렇게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 나르시시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쓴소리를 했고요. 반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에 대해서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전순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냥 도찐 개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당연히 팩트 체크를 안 했고 그것보다 첼리스트 본인한테 팩트 체크를 안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보한 사람이 또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면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가졌어야 하고 더 탐사도 마찬가지지만 김의겸 대변인 자체가 의구심을 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신중함을 신중하지 못해서 당에 좀 위기를 초래했다 그런 걸 보고 이게 결국에는 더 뭐 당을 초월해서 보수 진보가 상대방이 못함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해서 반사이익으로서 뭔가 추구하려는 이런 좀 후진국 정치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지만은 이런 의혹은 좀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던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팩트 체크를 안 한 게 잘못인 건데 여기에서 법적으로 뭐 처벌하겠다, 응징하겠다라고 대응하는 것도 저는 이게 참 뭐 아까 말씀드린 도찐 개찐 그러니까 서로 참 못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걸 어떻게 보실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김의겸 의원은 여전히 술자리 의혹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하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 계엄령 상태에서 뭐 확인을 제대로 하겠느냐 급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비판 목소리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이 평시인가요?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리학에도 나오는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그냥 단순히 동거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 싸움이 외부로 알려져서 그걸 가지고 국회 와서 떠들어서
망신을 당하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자기가 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무슨 저 계엄군에 저항하는 시민군이니 뭐 그런 지금 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유포리아라는 말도 썼어요. 뭐냐면 지지층이 환호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흥분 상태, 환호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김의겸 의원은 동의를 못 하겠대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뭐가 잘못 입력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그 첼리스트의 경우에 사실은 어떤 그 현 정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은. 그런 입장이 왜냐하면 더탄사 측도 그 비슷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제가 보기에 김의겸 의원이 그 협업했다는 더탐사 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기자들 흔히 그러죠. 취재원 잘못 만나면 기자가 망신당합니다. 그렇죠? 잘못 취재 그거 믿고서 보도했다가 망신당하는 거거든요. 망신 차원이 아니고 나중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될 문제가 생겨요. 김의겸 의원은 근데 그런 거 잘 안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더탐사와 아직도 협업 중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객관적으로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진술도 나와 있는데 뭐 어찌 보면 경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오래 끄는지 좀 궁금할 정도에 벌써 발표하고도 남았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김의겸 의원이 어딘가에 이 어떤 그 음모론의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구원의 손길을 그 밧줄을 내려줄 때 빨리 잡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김의겸 의원은 법적 제재를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이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더 탐사와 야합하셨냐 그랬을 때 협업했다. 그 말은 국회에서의 활동 외적인 불법 행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하는데 더 탐사라는 곳, 이 첼리스트 의혹을 실제로 같이 제보를 받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했던 그곳인데요. 더 탐사는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첼리스트 A씨를 2차례 더 만났다 그랬는데 이 첼리스트 A씨는요. 더 탐사에 있는 직원이 첫 만남에서 자신을 부동산 업자라고 하면서 접근했다. 그리고는 취재하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몇 마디 한 걸 그냥 무단으로 편집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앞뒤를 잘라서 내보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김라고 써놨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이더라고요. 제가 뭔가 위험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다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앞뒤가 없어요. 일단 불법 취재했고요. 허위사실 유포했고 저는 그냥 그 진보 쪽 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되는 거죠. 자, 이 첼리스트가 자기 짐을 전 남자친구 집에서 이제 빼는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참관인을 한 명씩 두자 이런 제안을 제보를 했던 사람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 참관인을 더 탐사 직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첼리스트는 부동산 관계자인 줄 알고 그냥 몇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막 대답을 했는데 이걸 무단으로 녹음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언론사로 이게 등록만 한다 해서 언론사가 아니에요. 언론다워야 이게 언론이지. 아마 이게 더 탐사가 인터넷으로 이게 언론 등록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실제로 보면 거의 돈벌이에 혈안된 유튜브에 불과하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스토커, 명예훼손, 주거침입, 보복범죄 이런 게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범죄 집단에 가깝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범죄가 상습적으로 몇 개입니까? 자, 그러면 이게 자기들은 언론을 참칭하지만 언론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봐요. 첫째는 이제 취재 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확인 의무 팩트 체크 있잖아요. 그런데 더 탐사는 그 당시에 보도할 때 청와대든 법무부든 김앤장이든 첼리스트든 아무데도 확인 안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그리고 이게 취재 과정도 한동훈 장관도 스토커를 했지만 이번에도 보십시오. 결국 이게 제대로 자기 신분을 안 밝히고 완전히 부동산 업자처럼
이렇게 허위로 속이고 그리고 이게 전혀 취재한다고 밝히지도 않고 이걸 짜깁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게 같이 있던 그 남자도 문제라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게 남자는요, 같이 있던 남자친구 있잖아요. 이분은 아무 증거가 없어요. 본인이 첼리스트한테 들은 전문 증거, 녹취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게 본인은 왔다고 진실하고 지금 떠들고 다니잖아요. 이것도 이게 저는 더 탐사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고 따라서 이제 그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명백한 게 실정법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저런 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도겠죠. 아까도 뭐 서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범죄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좀 법정에서 좀 드러날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고소 고발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동산 업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름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모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권모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첼리스트가 뭔가 이렇게 이 정권의 압력이라든지 무서움 때문에 본인이 한 게 사실인데도 이게 거짓말이라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더 탐사가 갖고 있는 건데요. 어제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7에서는 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청담동의 그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 공개를 했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40평 남짓의 내부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안 나와요, 저 안에는. 그 사이즈가 안 돼요. 테이블 한 몇 개 정도? 몇 개 안 돼요? 대여섯 개? 그저께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더 좋은 데가 세 곳인데 여기 청담동에. 이건 허접한 데겠어. 여기는 동네 길이 얼마나 막히는데 누가 동네 여기 진입이 안 돼요. 이런 거는. 경호팀 오고 이러는 거 자체가 진입이 안 된다? 좀 얘기를 예, 저 김영주 의원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더 탐사나 이 김의겸 의원은 아직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면 김앤장 변호사 30명이라고 오면 사실은 고급 세단이 한 20, 30대를 세워놓고 밖에 기사들이 새벽 3시까지 했다 그러면 동네가 뭐 지금 방금 나왔다시피 진입로가 막혀서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면 장관이 왔다 그러면 장관 차가 어디서 돌아갔는지 어떤 시기에 집에 도착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부터. 굳이 거기 안 가더라도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당했어도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거기서 다 전체가 나오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보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실제적으로 보면 한 장관한테 사실은 덫에 걸린 거거든요. 야합이란 말이 듣기 싫어서 협업이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전달받았을 수도 있어요. 협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처음부터 기획했다는 부분이니까 아마 재판에 가도 저게 굉장히 큰 그 범죄의 중대성을 가눕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달받아서 질문한 건지 처음부터 기획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고 보냐면 이제는 10억 말하자면 손배수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 그런 부분까지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탐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면 상당히 많은 후원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더 탐사 측에서는 이 첼리스트와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참관인 자격으로 간 거지 뭐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뭐 6시간 녹취가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거로서 한번 다시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을 해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이 다른 뭐랄까요 이 더 탐사의 주장이 옳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방송된 탐사보도 7에서는요. 더 탐사 측이 당일 동석자로 거론했던 또 다른 사업가의 증언도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요. 어디라고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목동 단지에 치킨집에 있었고, 오빠 나 지금 뭐 대통령하고 뭐 술 먹어. 그런 얘기 있으면 저도 야 그게 말이 돼? 내 놀라게고 아니면 그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걔가 나한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니까. 기억을 혹시 못하시거나 하실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젊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다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 한 얘기는 마치 정말 내가 사실인 양 이게 돼 있고. 아니, 근데 진짜 나 오빠한테까지 피해가는 거 진짜 나 전혀 뭐 알잖아. 네. 자, 이 배 씨는요, 본인의 통신 위치 기록까지 보여주면서 양천구 구로구에 있었다, 그날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첼리스 여성이 경찰 조사 받기 전에도 자기한테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김현주 대변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자체의 발단으로부터 지금 결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파만파 온 그 전국뿐만 아니라 온 전국을 그 한 달 이상 이것으로 이제 소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소모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도 피곤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빨리 이 수사가 진행이 돼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돼서 처벌받을 분들은 빨리 처벌을 받고 네. 일단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뭐 첼리스트의 폭로라고 주장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뭐 가짜 뉴스처럼 됐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정 실장은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는 사민성호,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 반발을 했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반대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사민성호입니다.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아까 뭐 사민성호나 뭐 증자살인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실장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7차례에 걸쳐서 2억 4천만 원의 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하나 있고요. 이 민간업자들의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428억 원을 나눠 갖기로 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유동규 씨 거 창밖으로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증거인멸 교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서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이렇게 4가지로 지금 혐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마 이제 구속영장 때보다 액수가요. 예. 1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4가지 혐의인데 지금 이제 그 정진상 실장은 이제 그 사민성호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규 씨와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요.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까지도 그 당시에 그 사학 로비 자금 간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3명이 일체해서 범인이 누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그 진술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로비한 거 중에 이기성 씨라고 이게 그 분양 화천대유가 5개 싹쓸이한 분이 있잖아요. 박영수 특검의 인척입니다. 네. 거기서 보낸 이게 그 내용 증명과 그다음에 그 녹취록도 있습니다. 예. 이기성 녹취록. 이런 걸 봐도 이게 로비 내역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네. 따라서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에 의해서 이번에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영장 때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2번 나옵니다. 네. 102번. 네. 이번에 아직 공소장을 제가 못 봤지만 뭐 구속영장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그 정도 나올 걸로 보이고 아마 이제 그 소환도 임박했다. 이래 보입니다. 자, 공소장에 지금 보신 것처럼요. 정치적 동지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근데 정 실장은 뭐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거 다들 인정을 합니다. 정 실장 기소가 이제 이 대표를 향해 가는 마지막
발걸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보시죠. 오늘 정진상 실장님 기소 관련해서 오늘 했어요? 아니 오늘 이제 기소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진상 실장님 관련해서 사표는 좀 수리가 된 상태일까요? 기소 가능성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없으실까요? 향후 좀 대응 계획 같은 건 좀 어떻게 되시는지. 다른 대변인한테 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일각에서 7명 사람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속기소로 그 목소리가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이거 입장 없으신가요? 소환조사 요청 오면은 출석하실 건가요? 네. 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한번 또 탈탈 털어봐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정 실장 기소에 대해서는 전에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다. 정진상 기소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자,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뭐 앞에 논의했던 첼리스트 건이나 아니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건이나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팩트 자체만을 놓고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네. 핵심 관계자들 뭐 유동규, 뭐 남욱, 김만배, 김용, 전진상 이분들 지금 전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만 진술의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신빙성 여부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어떤 일방의 주장만으로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파쇼로 보일 수도 있고 권력을 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되는 것도 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남욱 변호사의 이제 진술 같은 거 신빙성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연출 능력이 형편없다 그랬는데 남 변호사는 캐스팅하신 분이 어떻게 발연기 지적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갖고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이재명 대표가 캐스팅하신 거예요? 네, 오늘 재판에서도요, 성남시장 시절에 1공단 공혼화 사업, 이 공혼화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법정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폭로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실제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민간업자들 마음대로 다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만약에 저것도 사실이라면 저 부분은 이제 결국 배임 혐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판에서 이제 드러나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양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